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어제는 IMF가 한국 불평등 정도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IMF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발전 지수는 스위스에 이어서 전 세계 6위, 금융 효율성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환경, 기업과 서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중점 진단,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대담 시간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자, 오늘은 FOMC 금리 동결에 의해서 우리 주가 장중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경제가 건강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죠.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금융산업 수준 평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간다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금융산업. 네. IMF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줬네요. 네, 그 IMF가 이 금융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발전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네. 전 세계 183개국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이 금융 강국들을 제치고 6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특히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세계 1위에 올랐고요. 금융시장 발전 지수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발전지수 세계 1위는 스위스가 차지를 했고요. 호주와 영국, 미국, 스페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던 우간다의 경우는 160위에 그쳤습니다. 예, 좀 평가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를 87위로 매긴 이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설문조사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기업인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만족도를 설문한 것이어서 좀 다분히 주관적이었는데 그 IMF 같은 경우는 이 세계 각국의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한 평가여서 객관성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IMF의 조사 역시 금융혁신이나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또 이 국제화 수준 같은 항목은 좀 미흡했다고 합니다.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요. 이 두 평가 모두 이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개선할 점을 찾으려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좋은 평가를 또 좋은 기회로 삼아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쉽게 현금을 인출했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회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즉 돈이 안 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보통예금과 이 당좌예금 같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의 회전율이 올해 1월에 21.2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7년 2월 이후에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요구불 예금 회전율도 평균 24.3회에 그쳐서 2006년 이후에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금 회전율은 이 월간 예금 지급액을 예금 평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은행에서 맡긴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걸 뜻합니다. 돈을 안 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좀 많이 풍부해졌는데요.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돈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금리와 이 불확실한 경기 상황 때문에 그만큼 돈이 좀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 시중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이 현금의 신용 창출 지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시중 유동성이 늘면 그만큼 이 경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 효과가 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돈이 돌지 않는다, 지갑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 청취자분들 잘 고려하셔서 투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계획들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을 테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택금융공사의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1월과 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1,508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1, 2월과 비교하면 신규 가입자가 62%나 늘어난 건데요. 이 주택연금 가입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출시가 된 이후에 이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데 걸린 시간은 5년이나 됐는데요. 20,000명은 22개월, 30,000명은 20개월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 만 60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영모기지론 상품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주택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 것 노후 대책이라던가 여러 불안감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집은 자식들에게 좀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좀 빠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노후 대책 없이 좀 노후를 맞다 보니까 집이라도 맡겨서 연금을 받을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서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수요도 좀 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연금 이 가입 기준 자체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이 가입 연령 기준이 주택 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이 가입을 받아줍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 주택연금 가입을 좀 계속 정의를 하고 있어서요. 이 가입자는 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제보를 통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늘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 체납자분들한테는 아주 뜨끔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보를 받아서 이 세금 체납을 좀 받아낸 건수가 344건, 이 금액으로는 79억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2011년만 해도 이 제보를 통한 세금 추징액이 7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 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이 5년 만에 약 10배 규모로 좀 뛴 겁니다. 이 기간 중에 제보 건수도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도 2011년에 건당 460만 원에서 이 작년에는 3,700만 원으로 꽁충 뛰었습니다. 이 국세청은 이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됐을 경우에 일정 비율로 좀 포상금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상금을 받은 분들 물론 공익적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요. 네,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 원대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2차례 나왔는데 1억 4,900만 원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국세청은 1년 넘게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이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또 체납 요지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금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고 버티는 분들 이 제보하면 최고 1억까지 받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증시 소식은 건너뛰겠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한국 코스피는 1987.99로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 2,000을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은 691.49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경제 탐구 생활. 네,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께는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층이 증가하고요. 또 노후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과 수요 높아집니다. 이것은 양로원, 요양원과 달리 입주자들이 입주금으로 운영되는 노인 거주단지인데요. 입주 노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할 때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주자가 보증금의 5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것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노인을 상징할 때 특히 이 색깔, 영어입니다. 이 색깔 얘기하죠. 골드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곳, 마을을 뜻하는 영어 단어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3월이 성큼 들어온 이 시점에 중점 기획, 한국 경제의 위기와 해법 그리고 희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문제를 파악하면 이미 해답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 시간으로 소중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문제와 또 해법 짚어보는 시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 아쉽겠지만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모실 분이죠. 한국은행 전 총재입니다. 박승 총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열정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 또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또 더 큰 질문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희망이랄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사실 세계 경제에 유례없을 만큼 큰 발전을 했습니다. 고속 발전을 이룩했고요. 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도 많고 뭐 지금의 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한번 자화상 그리듯 그려주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총재님? 네, 그렇습니다. 이 밝은 면, 어두운 면이 같이 공존하는 두 얼굴로 경제를 할까요? 지금 우선 밝은 쪽을 보면요. 한국만큼 단기간의 압축 발전에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네. 지금 우리는 고도 성장으로 산업화에 성공해서 지금 선진국 문턱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해 있는데 지금 미국이 5만 6천 달러, 일본이 약 4만 달러인 걸 보면 이 선진국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는 지금 수단 방법을 불문하고 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질서 네.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난 그걸 걱정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 성장에 사회적인 연대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와 빈곤이 대물림하고 세습하고 계층 상승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좀 시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성장과 국민 생활이 괴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을 국민 생활 삶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면에서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로서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삶의 질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국민 복지 수준, 국민 행복 지수 또는 국민 정신 건강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 꼴찌 수준이고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은 OECD의 첫 번째 순위에 있고 이렇게 돼서 이 삶의 질은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다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나중엔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는 더 이상 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단순한 공감과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독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제 본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우리가 미국과도 다른 것은 미국식 자본주의란 완전히 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는 재벌 중심 경제. 네. 가 더 심합니다. 미국보다. 그래서 소위 경제력 집중이 우리나라가 더 크고 또 한 가지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또 특별히 다른 것이 부동산 중심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했어요. 네.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나 우리 가령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에 재산 축적을 해온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땅값, 아파트값, 땅값 오른 것에서 부를 축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땅값, 집값이 올라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손들은 집 마련을 할 수가 없고 전세값도 비싸서 지낼 수가 없고 네. 이런 것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본주의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만 잘 살면 된다. 사회는 어떻든 남은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본주의로는 이상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왜 네. 그런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생산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제입니다. 사유제란 쌀이나 옷과 같이 개개인이 마음대로 돈만 있으면 사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쌀은 혼자 사 먹으면 되잖아요. 네네. 또 하나는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 개인적으로는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공기. 네. 서울의 공기를 나 혼자서 좋게 만들어서 나 혼자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사회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공기를 맑게 해서 함께 마신단 말이에요. 네. 환경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의료 문제도 그렇고 무슨 사회 질서도 그렇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네. 그런데 절대 빈곤 시대는 아주 가난할 때는 사유제가 삶의 질의 핵심입니다. 네. 말하자면 쌀 먹을 게 있느냐 옷이 있느냐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해요. 아주 어려울 때는.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본주의가 통합니다. 네. 나만 잘 내가 나 혼자만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쌀 사 먹고 옷 사 입으면 되니까 남이 네. 어쨌든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재 시대에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공공재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은 이제 발전을 해서 쌀이나 옷이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는 지났어요. 네.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의료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주거 환경 문제, 공기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 사회 질서가 어떠냐 하는 문제, 도로 사정이 어떠냐, 교통 질서가 어떠냐 이런 공공재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어요. 네. 이 단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 나쁘고 환경 나쁘고 교육 나쁘고 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는 공동체적 성장이란 내 개인 이익을 추구하되 사회 전체의 이익의 틀 안에서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즉 개인 이익과 사회 이익을 절충해서 함께 가는 이걸 흔히 공동체적 성장 또는 네. 사회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네네. 그런 쪽으로 경제가 가야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공재 비유처럼 이 공적인 부분은 사실 개인 혼자서는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심이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총재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흑수저, 헬조선 이런 말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생망이라는 말도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참 어려운 말이었는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이번 생을 망했다. 예, 이생망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처지라든가 계층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 경제적인 요인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해서 좀 개선해야 할까요? 사람들이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식은 그놈이 똑똑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지도층이 될 수 있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네. 살만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밝은 사회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도 가난해야 하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식도 못 배워야 하고 그래서 평생 대대로 우리 세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집이 없으니까 자식도 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절망이 없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그런 자본주의는 가장 나쁜 사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회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흙수저 뭐 또 아까 말한 이생마인가요? 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네. 과거에는요, 저도 농촌에서 대학 다닐 때까지 농사를 짓고 지게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의외로 네. 보면 미국 유학도 가고 하는 총재도 하고 네. 해서 개천에서 용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나는. 용이 되셨죠.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는 그게요. 내가 어려웠어도 내가 대학을 가서 네. 내가 그 서울대학을 가서 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일해서 하는 총재까지 되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 어려웠지만 네. 교육이 네.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층 이동에 네. 저거를. 그런데 지난해 4월 달에 KDI에서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요. 네. 과거에는 계층 이동의 통로였는데 네. 계층을 올려주는 통로였는데 지금은 교육이 계층 세습의 통로가 되었다. 네. 계층 세습의 통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도 가난한 집 자식은 가령 속된 말로 서울대 연고대 가기 어렵고 맞습니다. 또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왔기 때문에 대기업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지면서 일체 과외도 안 받고 주경 야독하면서 서울대학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요점은 총재님 같은 분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글쎄 말하자면 그래요. 네. 나도 실제는 과외라는 건 받아본 일도 없고 우리나라 지도층이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기득권 계층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네.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정당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득권 내려놔라. 네, 맞습니다. 항상 나오고 있죠. 그 지금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일까요? 전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모두 하다 보니까 전부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옹호는 담을 쌓는 것을 2중 3중으로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에서 소외된 사람은 그걸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사다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혁을 통해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고 기획균등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부가 앞에 나서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서 네. 빈부격차 줄이고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그 저소득층에도 희망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다. 용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힘든 개천을 벗어나는 것조차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실업 문제입니다. 총재님. 지금 청년 실업 최악의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좋은 직장만 바라고 있으니 취업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상을 알아보면은 직장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취업 기회 자체가 아주 적다라는 게 문제로 제기됩니다. 이 실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에 실업은요. 농경 시대에는 집에 가서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가 있으면 밥 먹는 데는 걱정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도시 실업입니다. 현대 실업은 실업이 튀면 밥을 굶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도둑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실업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네. 투자가 늘어야 하는데 계속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투자가 늘어도 사람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전부 기계로 대체하고 노동 전략적인 거 아까도 효율성. 네. 예, 특히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성장이 돼도 고용이 안 늘어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대기업이 성장을 해도 고용이 주는 대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장하고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줄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첫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제조업보다도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네. 예를 들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민간 노인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그게 대단히 지금 기묘하게 노인들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고양시에도 수백 개의 이 시설이 있대요. 예. 고양시 안에. 예, 요양복지시설. 예, 요양시설이. 예, 그리고 이 시군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이 요양시설 한 군데 10명에서 20명의 고용이 이제 창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만든 이 요양시설,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제도가 생김으로써 생긴 고용 창출 효과가 네. 제조업 전체에서 증가한 고용 효과보다 더 큽니다. 네. 이런 걸 볼 때 이 서비스업에 가령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 관광, 유통,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복지 증진 정책,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 정책과 묶으면은 네. 고용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산업 정책을 네. 고용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 수출 산업은 효율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싼 값으로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 수출 산업을 갖다가 고용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써서 비용이 높아지면은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수출 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수 산업 네. 정부기관이라든가 내수 각 서비스 산업 이런 쪽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그 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요. 일본이나 유럽에 가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쓰고 있는 청소원이나 네. 교통정리원이 네.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아, 필요 이상으로요. 불필요한 곳에도 있어요. 네. 시골 같은 데 자동차가 하루에 한 20대나 30대 또는 100대 가는데도 그 교통정리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네네. 왜 물으냐. 내가 일본 가서 물어봤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그러길래 네. 왜 물은가 했더니 그 사람은 월급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그 시설, 그 노인 요양원에 대한 지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골프장 있잖아요. 네. 우리는 아직도 이제 캐디, 소위 도우미를 많이 대부분 쓰고 있지만 네네. 지금 뭐 선진국에서는 도우미를 다 없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합니다. 그 카트를 쓰더라도 반드시 그 차를 쓰더라도 도우미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네. 도우미를. 그거는 고용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한편은 교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대학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업고등학교를 대폭 지원해서 완전 무상으로 할 뿐 아니라 고용에도 정부가 대폭 대책을 세워서 실업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도록 정부가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독일 사례가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제조업에서 일하면 뭐 대기업 못지않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복지라는 부분을 지출로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는데 결국 공동체적 성장을 위한 복지 사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식에 대한 논쟁이 아직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지출이 아니라 주고 돌려받는 거다. 이제 이런 인식도 말씀하셨거든요. 공동체적 성장을 해서 복지사회로 가야 하는 길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위기인데요. 네. 이 위기는 성장 위기와 네. 분배 위기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하나만이 아니라 이 성장 위기는 이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네. 또 투쟁적인 노동 시장 때문에, 또 사회적인 고비용 때문에, 그리고 무거운 가계부채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5%였습니다. 네. 1년에 5% 성장은 가능하다. 근데 그게 지금 3%가 될까 말까 합니다. 네. 앞으로 3%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성장 개혁을 해야 돼요. 네. 또 하나가 분배 위기인데, 분배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진 성장 과실이 네. 제대로 가계에 전달되지 못해서 가계 소득과 가계 소비가 침체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래서 민생 위기가 생기고,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이 악순환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서, 그래서 가계 소득을 보호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혁, 함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돼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균형 잡힌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 성장 개혁을 하려면 노동 개혁과 또 규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현 정부도 규제 개혁 또 노동 개혁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또 분배 개혁을 하자면 또 증세를 해야 되고요. 이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이미 총재님도 현장에서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를 설득하거나 내지는 반대에서 좀 찬성 의견을 끌어내는 화합의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성장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잠재 성장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성장 개혁을 하자면 진보층이 반대하고 야당이 비협조적이고, 예, 전통적으로 노조가 반대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동개혁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조 가입률이 10%대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90%는 안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가입되어 있는 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조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연봉이 많은 경우에는 1억 원씩 하는 소위 귀족 노동자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노조가 우리나라 지금 네. 노동조합이. 그리고 정말 노조가 필요한 것, 5인 이하의 영세 작업장, 10인 이하의 영세 작업장, 그리고 비정규직, 이 사람들은 정말 노동조합이 필요한데 여기엔 노동조합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노동 운동이 그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고,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나려면 파업이 없어야 합니다. 네. 이 투쟁적인 노사 관계가 노사 평화 관계로 바뀌어야 돼요. 노동 유연성도 있어야 돼요. 임금 피크제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하자면 노동자들에게 뭘 줘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복지를 주면서 이걸 하자고 해야 돼요. 네.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자들에게 그 뒤에 말씀드린 분배 개혁을 통해서 노동자와 저소득층에게 대규모의 그 복지를 주면서 네. 노동자들은 이걸 양보해라 해서 이걸 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그 노동 개혁을 하자면 진보층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찬성하겠습니까? 야당이 또 협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 진보층이나 야당이 반대하면 이 노동개혁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하겠다 그러는데 그 노동개혁은 개혁도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네. 파업을 안 하고도 되는 네. 그런 평화체제로 가야 돼요. 다음에 분배개혁을 봅시다. 분배개혁을 하자면 세금을 거둬야 돼요. 우선. 네. 세금은 물론 전 국민이 낸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고소득자가 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소득 재분배를 해서 빈부격차 줄이고 정부 투자 늘리고 한다고 할 때 기득권 계층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대기업이 좋다고 하겠어요? 법인세 더 내라고 하는데 고소득자들이 소득세 더 내라고 하는데 좋다고 하겠어요? 보수층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게 분배개혁하자면 못할 거예요. 앞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한다 하더라도 보수층이 반대해서 못해요. 네. 지금 보수 정권에서 진보층이 반대해서 성장개혁을 못하듯이 네. 진보층이 분배개혁을 한다 해도 보수층이 반대해요. 지금 현재 여당이 반대할 겁니다. 네. 기득권 세력이 반대해요. 그래 못해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성장개혁도 안 되고 분배개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앞길이 박혀 있다 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네. 문제를 트는 거는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자. 네. 응?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두 개를 함께 하자. 그러면 네. 진보층과 보수층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 노동개혁을 해서 파업을 안 하도록 할 테니 법인세 더 내시오 네. 하면 좋다고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또 서로 득실을 따져볼 테니까요. 그렇죠. 네. 좋다고 할 거예요. 또 노동자들도 노동복지 늘려주고 네. 너 자녀들 교육 문제 또 실업 보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그 대규모의 지원을 해줄 테니 파업 안 하도록 네. 하자. 그 네. 노사 평화 체제로 가자. 이른바 좀 사회적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렇죠. 교육비 그렇죠. 지출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나만 잘 살면 되는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잘 사는 질서로 가야 됩니다. 네. 정부 정책이. 네. 네. 노동자들과 자본가가 함께 잘 사는 질서, 상생적 질서, 네. 그리고 사회적 성장, 공동체적 성장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이러면 노동자도 이해를 하고 자본가도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진보적 개혁과 보수적 개혁, 분배 개혁과 성장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내놔서 네.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노조를 설득하자.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 방법을. 가능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네. 이걸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나는 정치 리더십이라고 봐요. 네. 정치인의 리더십이다. 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걸 해준다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근데 만일 현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 지금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의 국민 통합하고 이 결부해가지고 네. 현재 국민 통합 운동을 하잖아요. 네. 지역 통합, 계층 통합, 뭐는 이념 통합. 이 지역 통합과 묶어서 이런 분배 개혁과 성장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국민 투표에 붙인다든지 해서 강력한 정치 리더십으로 밀고 나가면 한국 경제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단순한 문제일 것 같지만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진보 보수 둘 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같은 공동의 문제로 껴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총재님 예전부터 한국 경제는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끝으로 오늘 마지막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국민의 이러한 교육열, 총명성, 근면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정치도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우리 사회 그렇게 밝게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한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요.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향후의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일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긴 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문제점과 또 생각할 거리들 해답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재님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 또 한번 모실 때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네, 박승 총재님 출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사연 주셨는데요.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 현행 유지 동결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정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예, 일단 우리 국내외 주식 시장이 오르는 걸로 봐서 일단 긍정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이 메시지를 좀 더 풀어서 보면 쉽게 말해서 돈을 좀 더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OMC가 이번 성명에서도 그렇게 밝혔는데
그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지는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닛 옐렌 연방준비제도 의장한테 그 코멘트를 좀 따보면 그 코멘트에서도 경제활동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원회의 전망은 지난해 12월 발표 때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할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그 경기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진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게 됩니다. 예, 일단은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또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시장은 조금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천천히 올리겠다는 뜻인지요. 점진적으로라는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FOMC 위원들의 그 의사록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보면 금리는 올해 말까지 점진적으로 0.9%대 정도로 올리고 내년에는 1.9%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이 연말까지 그러면 기준금리를 한 서너 번 올려야 될 거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이번에 명확하게 나온 거는 기준금리를 2번 정도 올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제 올해 1년 중에 4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절반만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나중에 2018년 말이 되면 3%대로 오르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유럽의 추가 인하, 일본의 동결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의 동결까지. 우리나라는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장중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 영향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이요. 예, 다른 나라에서 특히 지금 지켜봐야 될 곳이 중국인데요. 중국 네. 같은 경우도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그 위안화 기준 환율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7일, 그러니까 오늘 그 전 거래일보다 0.32% 내린 달러당 6.4961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 환율을 내린다는 말은 위안화 가치를 그만큼 올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중국 당국은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위안화 가치를 내렸지만 미국 금리 동결 소식 때문에 절상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네. 미국 금리가 동결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걸 반영한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별도로 인민은행은 오늘 그러니까 17일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로 4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시중에 더욱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 부양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 수준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또 미국은 점진적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혼자 2018년도에 3%까지 오르는 나홀로 성장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점진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 각자 움직이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이 아무래도 성장률은 1.5%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물가라든지 고용 쪽이 좀 괜찮게 호전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네. 하는데요. 실업률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좀 걷어들여도 되겠다 이런 심리인 거고 일본이나 유럽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고용이나 성장률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환경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되겠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소호 기자였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피부의 수분 원리. 속부터 쌓이지 않는 수분은 쉽게 무너져 내린대요. 그게 바로 아이오페가 찾은 피부의 수분 원리. 바이오 하이드로코어가 속부터 수분을 층층이 채워주니까 피부에 물이 올라요. 물 오른 피부 아이오페 바이오 하이드로 크림.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 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 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생생경제 포스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자는 9597님입니다. 실버타운이죠. 네, 그리고 박승 총재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연세대 특임 교수죠. 김종호 전 자유경제원장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